고려 말 의복혁명. 목화의 최초 전래자는 과연 문익점이었을까? 우리나라 목화는 문익점에 의해 최초로 전래되었을까? 그게 널리 알려진 통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삼국시대부터 목화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었다. 부여능선리에서 6세기 백제의 면직물이 출토되었다. 다만 삼국시대에 재배되던 목화는 아열대 품종이라서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아 한정적으로만 재배하여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목화는 인도 혹은 지금의 베트남인 교지국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면직물에 대한 기록과 유물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당사에 따르면 고구려는 백척포라는 면포를 만들고 있었음. 백제. 당시 면직물이 최근에 출토가 되었음. 신라. 9세기 후반 경문왕 때 백척포를 만들어 중국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음. 그러다 동북아 기후에 맞게 개량된 목화는 13세기 후반 중국에서 출현한다. 그리고 14세기 중엽쯤 고려에도 그 목화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당시 고려의 문관 이세기 원나라 유학 중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일전에 원나라 사람이 고려의 모시 뿌리를 원했는데 그걸 가져다주면 목화 열매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때문에 굳이 1364년에 문익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목화는 유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문익점이 목화씨 도입의 효시로 추앙받는가? 문익점이 목화 재배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익점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말 선촉이 도래했던 의복혁명은 상당히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문익점이 목화 재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은 그가 남긴 기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원나라에서 들여온 목화씨를 경남 산청지방에 심었다. 문익점. 처음 목화씨를 심었으나 다 말라 죽고 한 그루만 남았다. 이것을 갖고 씨를 다시 심기를 3년,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화에서 딴 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모른다. 목화는 삼배와 달리 직조하려면 특별한 기구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씨를 빼내는 씨앗와 씨를 짜내는 물레가 기본이었다. 그런데 문익점은 목화의 보급 외에도 씨앗과 물레의 제작과 보급에 또한 노력했던 것이다. 씨앗과 물레는 문익점의 장인이 중국인 승려의 도움으로 만들었다고 함. 그리고 문익점의 노력은 빛을 발해 목화의 재배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된다. 보통 외래작물이 들어오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까지 한 세기에서 두 세기까지 걸리기 마련인데 고려말 목화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보급되었음.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목화씨 하면 문익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익점은 정말로 붓뚜껑을 이용한 희대의 산업 스파이였을까? 문익점은 목화씨를 몰래 밀반입해서 들어온 희대의 산업 스파이가 맞는가? 사실은 아니다. 조선 초 문익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가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창작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문익점의 이야기. 문익점은 원나라 강남 땅에 유배되었고 3년이 지난 뒤에 풀려나는데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를 습득하여 몰래 붓뚜껑에 넣고 고려로 밀반입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 원나라는 목화씨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창작인 이유. 문익점은 원나라에 유배를 간 적이 없음. 당시 강남은 농민군의 반란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원나라의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는 지역이 아니었음. 또한 원나라는 목화씨 밀반출을 금지한 적도 없음. 고로 붓뚜껑 운운하는 이야기도 가짜. 다만 조선 초기 왕실은 면포 생산의 보급화로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목화 보급에 헌신한 문익점의 공을 드높여
백성들의 귀감이 되게 하고 면포 생산에도 주력하도록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후대에 가공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태종은 문익점을 위한 사당도 세웠고 세종은 문익점에게 부민후라는 시호도 내렸지. 참고로 비단을 중국이 독점하기 위해 누에의 밀반출을 금한 적이 있는데 비잔틴 제국의 사신이 지팡이 속에 몰래 숨겨서 돌아가 누에 재배에 성공했다는 유사한 이야기도 있다. 문익점의 스토리는 사실 이것을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